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직지 심체 요절인데요.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구텐베르크의 성경 인쇄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것으로 지난 2001년 세계 기록 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구한 말 한국에 왔던 프랑스 외교관이 구입해 가져간 뒤 경매와 기증 절차를 거쳐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기의 기록물인 직지와 그 직지를 잇게 한 전북 정읍 출신 백운 화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때인 1377년 금속 활자본인 직지를 인쇄했던 것으로 확인된 흥덕사터에 자리한 청주 고인쇄 박물관. 이곳에선 우리 선조들이 꽃피운 위대한 역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꺼내든 것은 오늘의 기술로 새롭게 태어난 직지 심체 요절입니다. 네, 저희 박물관에서 제작한 복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복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프랑스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직지의 원형 그대로를 재현해서 복원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복본 같은 경우에는 1377년 고려시대 당시에 인쇄되었던 상태를 추정해서 그것을 재현한 복본입니다. 1377년 직지 심체 요절이 만들어질 당시의 것을 재현한 새 책의 모습은 절로 감탄사를 자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걸작, 세월의 무게를 품고 있는 직지의 현재 모습을 말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기록유산 직지는 무엇을 위해 쓰여진 책일지 궁금합니다. 표지에 적힌 그 이름에서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크게 교종과 선종으로 나눕니다. 조계종 같은 경우는 이제 선종이고요. 천태종이나 이런 게 이제 교종인데, 말 그대로 교종은 불경을 학습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선종은 뭐냐면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데요. 이 참선이라는 게 뭐냐면 선의 요체를 깨달는 겁니다. 갓 입문한 승려들이 선이라는 그 화두를 잡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백운 화상께서 역대 부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은 중국과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승들 중에 그 선의 요체와 관련된 내용을 뽑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직지입니다. 금속 활자의 발명에 불을 지핀 것은 종교의 힘입니다. 직지가 세상에 드러나기 이전에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알려진 것은 1455년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성서였습니다. 세상에 진리의 빛을 전하고자 노력했던 결과가 인류 문명의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셈이지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의 정식 명칭은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입니다. 고려 말
백운이라는 큰 스님이 부처와 고승의 깨달음을 직접 가리켜 보인 요점을 뽑아 엮은 책이라는 뜻이지요. 이를 줄여 직지라고 부르는 건데요. 백운화상이 세상을 떠난 뒤 제자들이 청주 흥덕사에서 그가 엮은 직지를 금속 활자본 상하로 펴낸 것으로 두 권 가운데 하권만 남아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지를 써내려간 백운 화상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스님의 법호는 백운, 법명은 경안으로 54시 되던 해인 1351년 깨달음을 얻기 위해 중국 원나라로 유학을 떠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그 고려 불교 같은 경우에 그 우리나라에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동아시아 전체적인 불교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고려 시대뿐만 아니라 삼국 시대에도 우리 많은 그 승려들이 더 많은 깨달음과 더 많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중국에 유학을 했거든요. 백운화상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그 서곡천공 화상과 그 사승 관계를 맺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 경안스님은 당시 중국 선불교의 권위자인 서곡천공으로부터 큰 가르침을 받고 고려로 돌아오는데요. 스승이 선물한 책이 직지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직지 심체 요절은 글자 그대로 심체, 마음의 바탕이 되겠죠. 마음의 근본을 직지, 곧바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이래로 역대 그런 부처님이라든지 선종의 조사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모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을 제일 처음 편찬한 건 바로 서곡천공입니다. 그래서 서곡천공이 그 책을 편찬해서 바로 이 백운 스님에게 주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공부해라. 그래서 백운 스님이 말하자면 그 책을 증보한 게 지금 전하는 직지심체 요절인 겁니다. 스승의 편찬한 책을 발전적으로 확대한 거다. 이런 점에서도 정통 후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직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요. 하권 맨 앞장을 살펴볼까요? 대주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일체 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사가 말하기를 부처의 행을 하면 부처의 성품이요 도적의 행을 하면 도적의 성품이고 중생의 행을 하면 중생의 성품이다. 성품은 그 형상이 없다. 작용하는 것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이처럼 선문답은 눈밝은 스승이 눈밝은 제자를 알아보고 진리를 전해주는 수행법으로 직지의 화두는 참선, 참선은 깨달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이라고 하시는 분이 큰 법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모인 승려들이 시비가 붙은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흔들린다. 아니다. 깃발이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것이다. 등등. 그때 육조 해능 스님은 바람이 불어서 흔들린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그대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노라.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깃발이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게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 선사들의 가르침이고 불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직지를 펴낸 백운 경안스님. 그는 고려 말 불교계를 이끌었던 3대 고승으로 불리는데요. 당시 간화선의 권위자로 명성을 날리던 태고 보우스님과 조선을 건국하는 데 도움을 준
무학대사의 스승 나옹 해근 스님이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요. 안타깝게도 백운 경안 스님만 초상화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세 분이 중국에 유학해가지고, 당시 원나라입니다. 중국에 유학해서 원나라의 간화선을 배워가지고 들어와서, 또 마침 당시의 국왕이 바로 공민왕인데, 공민왕이 이 세 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공민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개혁이나 사회개혁을 했는데, 공민왕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아까 나온 태고 보우 스님을 왕사로 모시고 간화선 중심의 불교 개혁을 하고, 조금 뒤에 귀국한 나옹 해근 스님도 이제 거의 왕사급으로 높이면서 하고, 또 조금 뒤에 들어온 이제 경안 스님도, 백운 경안 스님도 굉장히 중용하면서 이 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계를 바꿔 나갔고, 그게 나름 성공을 거둬서 역사적으로 이 세 분을 3대 화상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백운 경안 스님은 흘러가는 구름처럼 살다가 77에 입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지의 주인공 백운 경안 스님은 어디에서 나고 자란 것일까요? 기록에 따르면 백운 경안 스님은 이곳 정읍 고부에서 10살 전후에 출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700여 년 전 백운 화상의 흔적을 이 마을 어딘가에서 찾을 수는 없는 걸까요? 저는 그 고부 관아 복원과 백운 선사 선양사업회 총무국장을 맡고 있는 신백철입니다. 저희들은 그 선조 때부터 이 마을 이름이 백운 마을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제 근래에 와서 백운 선사 선양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분 이름하고 동네 이름하고 연관성이 이제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이곳이 이 서해안에 인접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도장 문화의 과거의 중심지였답니다. 그래서 백제시대 때도 이 고부성이 중방성이라고 그래요. 고사부리성 이름이. 그래서 도장 문화가 일찍이 발전하고 쌀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 이 백운 마을에 저희들이 살면서 느끼니까 외지에 나갔다 오면은 여기가 굉장히 지대가 낮고 도장 문화다 보니까 물이 아마 많기 때문에 그 안개가 많은가 봐요. 굉장히 그 저녁 때 되면은 안개 때문에 여기가, 다른 데는 그렇게 못 느끼는데 여기만 오면 특히 안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백운 마을로 짓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백운 화상께서도 아마 동네 이름을 호로 사용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3, 4학년 때 고향 마을을 떠난 백운 경안 스님. 그에게 백운이란 동네 이름은 평생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자기 주변에 그 산이라든가 또 지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서 호로 삼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호도 후광이죠. 그거 딴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그 전북의 큰 어른상을 받았던 김환재 어른도 호가 시산이에요. 칠부에 가면은 우리가 태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이 시산이에요. 뭐 그런 예를 들기로는 뭐 수없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명에서 호를 땄을 것이다. 지금 그 동네 부사 송상현도 호가 천곡이죠. 덕천면의 천곡마을 태생이기 때문에 그 천곡이라는 지명을 그대로 딴 거죠. 서울 조계사에 자리한 불교 중앙박물관. 갸름한 얼굴에 뚜렷한 이목구비를 자랑하는 약사부처님을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청양 장곡사 약사 열애불과 그 안에서 나온
복장 유물이 지난해 국보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700여 년 전 불상을 조성하면서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불자들의 정성과 염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처님 몸 안에 놓인 귀한 물건을 복장 유물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부처님과 맞닿기 위해 불상을 조성한 후 중생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복장 의식을 행함으로써 불상은 생명력을 갖게 되며 동시에 신앙의 대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몸 안에서 나온 유물 가운데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길이 10.6m, 폭 0.5m에 달하는 발원문이었습니다. 이 붉은 대형 비단에는 불상을 조성하게 된 경위와 시주자 1078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장국사 약사 부처님의 복장 발원문의 앞건은 10m가 넘는 비단에 묵소로 쓰여 있는 발원문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발원문 가운데 가장 길고 아름답습니다. 한 폭의 비단에 홍색으로 천연 염색을 드렸는데 당시에 직조 기술의 그 우수성을 자랑하듯 변색 없이 잘 남아있어 놀랍습니다. 이 장곡사 약사 부처님의 발원문에서 반가운 이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1346년 백운 경안 스님이 직접 남긴 그림과도 같은 친필입니다. 얼핏 보면 말풍선처럼 보이는 건 흰백, 그리고 물결처럼 보이는 것은 구름 운자입니다. 백운 스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50대 이후의 자료만 알려져 있고 젊은 시절의 행적은 잘 알 수 없었는데요. 그 장곡사 불상에서 나온 그 복장문에 보게 되면 그 발원자가 백운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 정황상 그게 바로 이제 백운 경안 스님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에 고려 왕궁에 초청돼서 이제 그런 그 뭐 비가 오게 하는 혹은 비를 그치게 하는 법회도 한다든지 이런 걸로도 이제 백운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좀 대중적이고 약간 신비적인 힘이 있는 스님으로 꽤 유명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마침 그 복장문의 내용이나 형태를 보면 상당히 일치하는. 고려사를 살펴보면 충무광 2년인 1346년 5월 승려 백운에게 명하여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게 하였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백운이 직지를 편찬한 백운 화상이라는 겁니다. 기우제를 주관할 만큼 영향력이 지대했던 그가 같은 해 충남 청양의 장곡사에서 약사열의 부처님을 조성하는 데 앞장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원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약사열의 부처님의 끝없는 자비로 중생들을 구제해 줄 것을 기원하는 가운데 질병과 가뭄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해 달라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게 되는 모든 재난을 막아주는 우리 곁에 친근한 부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발원문에서 백운 경안 스님의 직함인 친전사는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친전사는 그 글자 그대로 직접 그 가르침을 전한 스승이다 또는 스님이다 이런 의미로 쓴 것 같고요. 보통 불교에서는 이런 어떤 뭐 불상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어떤 불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증명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최종적으로 뭐랄까 지도를 하고 하는 그런 스님이 한 분 계시고 그걸 보통 증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언문 뒤에는 독특하게도 그 증명사를 누구라고 했냐면 시방 제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 부처님들이 증명을 한다. 좀 독특한, 이것도 굉장히 종교적인 거죠. 보통은 이제 구체적인 스님이 증명사가 되는 건데 여러 부처님들이 증명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도한 사람은 누구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친전사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곡사 약사 부처님과 함께 국보로 승격된 발언문에는 불상 조성에 참여했던 1000명이 넘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영가군 부인 권씨, 부령군 부인 김씨 등 상류층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이름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불상을 조성할 당시 40대 후반이었던 백운 화상의 위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게 아닐까요? 백운 스님에 대해서 그동안 알려진 것은 50대 이후에 중국에 유학해서 중국에서 이제 간화선을 해가지고 온 그 간화선사로 유명한데, 전에는 이분이 이제 간화선사라기보다는 그런 대중적인 포교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에서 많은 신자들을 모으고 신앙 활동을 주도했던 스님이었겠구나. 근데 그게 이 복장물이 이제 가장 명확한 증거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복장물 굉장히 특이한 게, 물론 최근에 비슷한 게 많이 나옵니다만은 발언문 뒤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름을 쭉 적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 관료라든지 또 일반인들도 해서 굉장히 많은 수가, 그동안 알려진 여러 발언문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나오니까 상당히 그런 종교 지도자로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40대에 이르러 온 나라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한 백운 경안 스님. 그런 그는 54살이 되던 해인 1351년 선불교의 발원지인 중국으로 유학을 결심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서곡 선사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나라로 돌아와 직지심체요절을 써 내려가게 된 겁니다. 이 책에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불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온 우주가 부처이시고 온 인류가 부처이심을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 그 다음에 가장 그 백운화상이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자 했던 것은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조명하기 위해서 또 전 인류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책에다가 담고 있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려 말 불교계의 큰 스승으로 자리했던 백운 경안 스님. 그의 고향 마을인 전북 정읍에선 세계 기록유산인 직지를 써내려간 백운 화상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의미 있는 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자긍심과 긍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백일장이나 또 백운선사를 그리는 달해제나 이런 모든 사업들을 하면서 여기에 기념비적 사업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나 또 전시장이나 또 더 나아가서 박물관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백운 화상을 조명하는 일은 예로부터 출판 문화의 도시로 명성이 높았던 정읍 역사의 기틀을 다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읍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백운 화상의 일생과 더불어 그의 업적인 직지의 편집과 저술 활동을 더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정읍은
다 갖고 있어. 우도농악의 특징은 부포놀이거든요. 돌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굉장히 빡빡합니다. 정읍농악의 대표적인 게 꽃이라고 보는 게 바로 설장구예요.